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 중에 청룡사라는 고요한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암자는 첩첩산 중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구름이 산허리를 감쌀 때면 마치 성게에 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모습을 자아냈지요. 그곳에는 해민이라는 이름의 스님이 홀로 수행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해민 스님은 겉보기에는 30 남짓한 나이의 평범한 승려였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고양이처럼 조용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손목과 어깨의 근육은 오랜 수행으로 다져진 것 치고는 너무나 단단했지요. 무엇보다 그가 나무를 베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보이는 동작들은 마치 무예를 익힌 사람의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해민 스님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진이라는 이름으로 궁중에서 호위무사를 지내던 사내였지요.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임금의 근시 호위무사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검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무진은 15세에 궁궐로 들어가 20대 중반에는 이미 최고의 검객 중 하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무진의 검술은 그야말로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검은 바람처럼 빠르면서도 물처럼 부드러웠고 상대방이 언제 배웠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교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귀신검 무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임금께서도 그의 실력을 높이 사시어 항상 곁에 두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셨지요. 하지만 무진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권력, 다툼과 피비린내 나는 정쟁을 목도하면서 그는 점점 세상의 환멸을 느끼게 되었지요. 충신이라 여겨지던 대신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모함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무진이 마음 깊이 존경하던 한 대신의 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직하고 청렴한 것으로 유명했던 이 정승은 백성들을 위해 항상 애쓰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모죄를 뒤집어쓰게 되었지요. 그것은 순전히 다른 신하들의 모함이었지만 이미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그 정승의 가족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린 손자까지도 역적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귀양을 가야 했지요. 정승의 부인은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고 어린 딸은 노예가 되어 팔려갔습니다. 무진은 그 모든 참상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임금의 호위무사로서 명령에 따를 뿐이었지요. 그날 밤 무진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검을 바라보며 깊은 회의에 빠졌지요.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검이 정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불의를 지키는 도구인가? 무진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회의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정승을 모함했던 다른 신하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정승은 사후에나마 억울함을 풀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었고 흩어진 가족들도 다시 모일 수 없었습니다. 무진은 그 소식을 듣고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자신의 검과 갑옷을 벗어두고 궁궐을 빠져나왔지요. 그는 한양을 떠나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청룡사였습니다. 청룡사의 늙은 주지스님은 무진의 간절한 마음을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이곳까지 오신 것이군요. 하지만 산중에서의 수행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지스님의 물음에 무진은 단호하게 답했지요. 제발 저를 받아주십시오. 더 이상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평생 이 산중에서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무진은 주지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그의 간절한 마음을 읽고 기꺼이 받아들였지요. 그렇게 무지는 혜민이라는 법명을 받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등졌다고 해서 마음속 고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혜민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하루 종일 경전을 읽으며 참선에 잠겼지만 과거의 기억들이 수시로 그를 괴롭혔지요. 특히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던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이면 꿈에서 그 정승의 어린 손자가 나타나 왜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느냐고 묻는 환상에 시달렸지요. 그럴 때마다 혜미는 차가운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혜미는 나름의 평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산중의 고요함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조금씩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지요.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예불을 드리고 같은 시간에 공양을 올리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혜미는 산중의 모든 생명들을 돌보는 일에서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다친 새를 치료해주고 길 잃은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고 때로는 하산하는 나그네들에게 하룻밤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그의 일과였지요. 그런 작은 선행들이 그의 마음에 조금씩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막 5년째 접어드는 그의 수행 생활은 그런대로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중 암자에서 그는 속세와 완전히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가끔 마을에서 공양미를 가져오는 사람들이나 길을 잃은 나그네들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외부와의 접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선 땅 한양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으니 바로 소화라는 한 낭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소화는 명문 사대부 집안인 윤 가문의 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라온 20살 처녀였습니다. 윤소화가 태어난 윤 가문은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대대로 충신과 학자를 배출한 가문으로 임금께서도 신임하시는 집안이었지요. 소화의 아버지 윤대감은 조정에서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고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백성이 고탄을 일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치에 임했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사재까지 털어가며 도움을 주곤 했지요. 소화의 어머니인 윤 부인 역시 현명하고 자애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화를 키우면서 단순히 규방에만 머물러 있는 여인이 아니라 학문을 배우고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도록 교육했지요. 그래서 소화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소화 낭자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주를 보였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물론이고 시와 그림에도 뛰어났지요. 특히 그녀의 서예 실력은 당대의 명필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소화는 경전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도 뛰어나서 아버지가 어려운 정치 문제로 고민할 때면 종종 조언을 구하곤 했지요. 무엇보다 소화의 아름다움은 한양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맑고 아름다웠고 몸가짐은 버들처럼 우아했지요. 많은 사대부 집안에서 혼담을 청해왔지만 소화는 아직 혼인보다는 학문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여인이라도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곤 했지요. 또한 소화는 아버지를 도와 어려운 백성들을 돕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버지와 함께 빈민가를 돌아다니며 어려운 이들에게 의복과 식량을 나눠주곤 했지요. 특히 굶주린 아이들을 보면 그녀는 자신의 용돈을 모두 털어서라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소화의 모습을 보며 윤대감 부부는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소화는 정말 마음씨가 고운 아이구나. 나중에 어떤 훌륭한 사람과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윤대감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나날들이 산산조각 난 것은 어느 가을날 밤이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그 계절, 갑자기 관원들이 윤대감의 저택으로 들이닥쳤지요.
그들은 횃불을 들고 대문을 부수며 들어왔습니다. 윤대감은 어디 있느냐? 당장 나와라. 윤대감은 그날 밤 늦게까지 서재에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소란 소리에 그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지요. 무슨 일이시오? 윤대감이 차분하게 물었지만 관원들은 이미 칼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윤대감, 당신은 영모를 꾸민 죄로 체포된다. 관원들의 우두머리가 영장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윤대감은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지요. 영모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원들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온 듯했습니다. 그들은 윤대감을 붙잡으며 끌고 가려 했지요. 그때 소아가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님! 소아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지만 관원들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이런 무례한 짓이 어디 있느냐. 내 아버님은 평생 임금님과 나라를 위해 충성한 분이다. 소아가 눈물을 흘리며 항변했지만 관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들은 소아를 밀쳐내며 윤대감을 끌고 갔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조 판서라는 간악한 신하의 음모였습니다. 조 판서는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려던 윤대감을 제거하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왔지요. 그는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위조 문서들을 만들어가며 윤대감이 역모를 꾸몄다는 증거들을 조작했습니다. 특히 조 판서는 윤대감이 자주 만나던 한 학자를 이용했습니다. 그 학자는 원래 선비로서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조 판서가 그의 가족을 볼모로 잡고 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지요. 윤대감이 나에게 역모를 함께 꾸미자고 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윤대감은 감옥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조사하는 관원들마저 조 판서의 일당이었기 때문에 윤대감의 어떤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들은 아직도 거짓말을 하느냐며 윤대감을 더욱 가혹하게 다뤘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판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이미 결론이 정해진 요식행위에 불과했지요. 조 판서가 준비한 거짓 증인들이 줄줄이 나와서 윤대감을 역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윤대감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대감은 참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소아와 윤 부인은 기절할 지경이었지요. 특히 윤 부인은 그 충격으로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윤 부인은 밤마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형 전날 밤 윤대감은 간수를 매수하여 소아를 잠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마지막 당부를 했지요. 소아야, 아버지는 내일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너만은 살아남아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거라. 그러면서 윤대감은 품속에서 하나의 밀서를 꺼내 소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조 판서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다. 내가 몰래 조사해서 얻은 것이지만 그가 나를 먼저 해치는 바람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도망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거라. 그 밀서에는 조 판서가 국고를 횡령하고 관직을 팔아먹고 백성들을 착취한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역모 사건 역시 그가 조작한 것이라는 증거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다오. 그리고 조 판서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라. 소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 밀서를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예, 아버님. 소아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소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윤대감은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죽어도 역적이 아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이미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역적의 가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윤 부인은 그 충격으로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났고 집안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지요. 하인들은 모두 흩어졌고 소아는 하루아침에 천혜고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았지요. 그녀는 밀서를 품에 안고 저택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 판서의 하수인들은 이미 그녀를 추격하고 있었지요. 조 판서는 윤 대감이 무언가 증거를 남겼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특히 소아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저 계집을 놓치면 안 된다. 반드시 잡아서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조 판서의 명령을 받은 포교들이 소아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횃불을 들고 밤길을 달려왔지요. 소아는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연약한 양반집 교수였고 추격자들은 훈련받은 포교들이었지요. 게다가 그들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점점 좁혀져 갔지요. 소아는 숨이 차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계속 뛰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 계집이다. 추격자들의 외침이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소아는 뒤를 돌아보니 횃불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그녀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흠아! 드디어 추격자 중 하나가 던진 칼이 소아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따뜻한 피가 흘러나왔지만 소아는 멈출 수 없었지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계속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앞에 깎아지른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낭떠러지는 까마득하게 깊었고 아래로는 안개가 자욱해서 바닥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소아는 절망했습니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이 다가오고 앞은 까마득한 절벽이었지요. 이제 끝이구나. 소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아는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그 간절한 부탁을 말이지요. 그리고 품속의 밀서를 만져보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기 전에는 죽을 수 없어. 아버님, 소아가 꼭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 판서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소아는 밀서를 더욱 꽉 움켜쥐고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조 판서의 손에는 잡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지요. 추격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저 깜깜한 절벽 아래로 떨어졌으니 살았을 리 없다. 시체라도 찾아봐야 하는 건 아닌가? 그중 한 명이 말했지만 우두머리는 고개를 저었지요. 저 깊은 절벽에서 시체를 찾는다고? 불가능한 일이다. 조 판서님께 보고하고 돌아가자. 하지만 운명은 소아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절벽 중간의 튼튼한 소나무 가지에 걸려 목숨을 구했지요. 비록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소아는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나무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깊은 산중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지요. 소아는 어깨의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지러움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걸어갔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고 돌에 발이 베어도 계속 걸었지요. 그러다가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곳에 사람이 있구나. 소아는 마지막 힘을 내어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가듯 나아갔습니다. 그 불빛의 정체는 바로 청룡사 암자였습니다. 혜민 스님은 그날 밤 늦게까지 법화경을 읽고 있었지요.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혜민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암자 앞마당에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어깨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게 들렸습니다. 혜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스님인 자신이 여인을 암자 안으로 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계율상 여인과의 접촉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혜민의 마음은 계율과 자비 사이에서 갈등했지요. 부처님, 어찌해야 합니까? 혜민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마음을 정했지요. 계율도 중요하지만 목숨을 구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구하는 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가르치셨으니까요. 혜미는 소아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어 암자 안으로 옮겼습니다. 소아의 몸은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핏기를 잃어 파랗게 되어 있었습니다. 혜미는 급히 뜨거운 물을 끓이고 상처 치료에 필요한 약초들을 준비했지요. 다행히 오래전 궁궐에서 무사로 지낼 때 익힌 간단한 의술 지식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다친 동료들을 치료해 본 경험도 있었지요. 혜미는 정성스럽게 소아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로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어내고 지혈을 위해 약초를 으깨어 발랐습니다. 혜민이 소아의 어깨 상처를 씻어내는 동안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5년간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던 그에게 이렇게 한 여인을 돌보는 것은 묘한 떨림을 주었지요. 소아의 창백한 얼굴과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는 그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소아의 손을 잡고 맥박을 재는 순간 혜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차가웠지요. 혜미는 그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혜미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경을 외우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지만 소아의 여린 손목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그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혜미는 자신이 스님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소아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혜미는 밤새 그녀 곁을 지키며 간병했지요. 때로는 이마에 찬 수건을 갈아주고 때로는 따뜻한 차를 조금씩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가끔 소아가 잠꼬대를 하면 혜미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아버님, 꼭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조판서, 용서하지 않겠어요. 소아의 신음 섞인 중얼거림에서 혜미는 그녀가 어떤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아는 꿈에서 자주 밀서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혜미는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는 소아가 단순히 길을 잃은 여인이 아니라 어떤 큰 사건에 휘말린 사람임을 직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아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 당황했지요. 낯선 방, 낯선 냄새,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낯선 사람. 소아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당신은 누구시지요? 소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어려 있었지요. 혜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곳은 청룡사 암자이고 저는 이곳의 스님 혜민입니다. 낭자께서 다치신 채로 쓰러져 계셨기에 부득이 치료를 해드린 것입니다. 소아는 혜민의 승복을 보고서야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보니 상처가 말끔히 치료되어 있었지요. 스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까? 소아가 고마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더 안정을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혜민의 말에 소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고는 불안해했지요. 혹시 추격자들이 이곳까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스님, 혹시 이곳에 관원들이 다녀가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수상한 사람들이. 혜미는 소아의 두려운 표정을 보고 그녀가 어떤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도 다녀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깊은 산중이라 웬만해서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낭자께서는 무슨 일을 당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혜민의 따뜻한 음성에 소아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진실한 걱정과 자비로움이 느껴졌지요. 하지만 소아는 선뜻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복잡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소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품속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다행히 아버지가 주신 밀서는 여전히 품속에 안전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다행이야.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혜미는 소아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가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지요. 낭자,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혜민의 진심 어린 말에 소아는 마침내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연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행복하게 살던 일, 아버지가 갑자기 영모죄를 뒤집어 쓰게 된 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 판서의 음모였다는 사실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 임금님과 나라를 위해 충성한 분입니다. 영모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조 판서가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내서 소아는 말하다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궁궐에서 겪었던 일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무고한 사람이 정치적 음모에 희생되는 것,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 혜미는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셨군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혜미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지요. 소아는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낭자,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곳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혜민의 물음에 소아는 품속의 밀서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전달해야 해요. 소아는 그제서야 밀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건네준 그 중요한 증거, 조 판서의 모든 비리와 이번 사건의 진실이 담긴 문서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것만 있으면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조 판서의 악행도 세상에 알릴 수 있고요. 혜미는 소아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려는 그 효심과 용기의 마음이 움직였지요. 동시에 그는 소아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누구에게 전달하실 생각이십니까? 조 판서가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웬만한 관원들도 믿기 어려울 텐데요. 혜민의 현실적인 지적에 소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녀도 누구를 믿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께서는 급하게 이 문서만 건네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감찰부나 의금부에 신뢰할 만한 관원에게 전달해야 할 것 같은데.
소아의 말에 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은 몸을 추스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후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혜민의 조언에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소아는 청룡사 암자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혜미는 그녀를 위해 작은 별채를 마련해 주었지요. 원래는 손님들이 하룻밤 머물 때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소아가 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비록 여인이 암자에 머무는 것은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혜미는 소아를 그냥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어깨의 상처는 깊었고 절벽에서 떨어질 때 생긴 여러 상처들도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신적 충격도 만만치 않았지요. 소아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나날이 지나면서 혜민과 소아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혜민은 매일 소아의 상처를 살펴보고 약을 발라주었는데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졌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치료였지만 점점 더 섬세하고 정성스러운 돌봄이 되어갔습니다. 혜민이 소아의 어깨에 약을 발라줄 때면 그의 손길은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소아는 그런 혜민의 손길에서 아버지의 사랑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따뜻함을 느꼈지요. 그리고 혜민 역시 소아의 부드러운 피부와 가느다란 어깨선에서 마음의 동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아가 감사의 표시로 혜민을 바라볼 때의 그 눈빛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맑고 순수하면서도 깊은 슬픔이 담긴 그 눈동자는 혜민의 가슴 한편을 먹먹하게 만들었지요. 소아 역시 자신을 정성껏 돌봐주는 혜민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다른 감정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아가 상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혜민은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왔지요. 그는 약초로 만든 특별한 차였는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을 잘 오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드시면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혜민이 찻잔을 건네주면서 그들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마치 번개가 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혜민은 급하게 손을 떼었고 소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스님, 소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혜민도 평상시와 다른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님께 폐를 끼쳐도 되는 걸까요? 스님의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소아의 걱정스러운 말에 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을 돕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니까요. 하지만 혜민의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과연 자신이 소아를 돕는 것이 순전히 자비심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요. 소아의 미소를 볼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고 그녀가 슬퍼할 때면 함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감정이 스님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인지 혜민은 고민되었지만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혜민과 소아 사이에 더욱 깊은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 치료와 관련된 간단한 대화였지만 점점 서로의 과거와 생각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했지요. 소아는 혜민의 깊은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이런 깊은 산중에서 혼자 지내시게 되었습니까? 아직 젊으신데. 소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지요. 저도 속세에서 견디기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피해온 것이지요. 그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소아는 그의 슬픈 표정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혜민의 눈빛에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이 담겨 있었지요.
그것은 세상의 부조리함에 상처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슬픔이었습니다. 혹시 스님도 불의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선량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기도 하지요. 그 말에 소아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며 그녀 역시 세상의 부조리함에 분노했었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하늘이 정말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악이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선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혜민의 말에는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지요. 그 말이 소아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혜민은 소아에게서 단순한 미모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지요. 그녀의 효심과 용기,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따뜻한 마음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소아 역시 혜민에게서 단순한 스님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강한 의지를 가진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차분한 말투와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위해 계율까지 어기면서 돌봐주는 그 마음이 그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소아의 몸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어깨의 상처도 아물어가고 다른 상처들도 거의 나았지요. 이제 그녀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혜미는 소아가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죠. 매일 아침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졌고 함께 나누는 대화는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소아 역시 혜민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고 조 판서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내일 이곳을 떠나야겠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도 있고요. 혜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위험한 상황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혜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자신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이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며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촛불 하나만이 그들을 밝히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스님, 만약 제가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소아가 말을 시작했지만 끝맺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스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속세를 등진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 속세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지요. 낭자,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혜민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결국 하지 못했지요. 그는 소아에게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무언의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용기는 없었지요. 다만 서로의 눈빛으로 그 마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소아는 조용히 암자를 떠났습니다. 혜미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요. 마치 자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소아가 사라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혜미는 소아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혼자서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조 판서의 부하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소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었지요. 무엇보다 그는 소아를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것을 입으로는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확실히 알고 있었지요. 혜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천에 싸서 숨겨둔 자신의 검을 꺼냈지요. 5년 만에 다시 만져보는 검이었습니다. 그 검은 여전히 예리했고 손에 잡는 순간 옛날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소와 낭자를 지켜야겠다. 혜미는 스님의 옷을 입은 채로 검을 차고 소와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율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소와의 안전이 더 중요했지요. 그녀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혜미는 멀찍이 떨어져서 소와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무사 시절에 익힌 추적수를 사용하여 들키지 않게 그녀를 보호했지요. 소와가 쉴 때는 그도 쉬고 소와가 이동할 때는 그도 따라 이동했습니다. 과연 혜민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소와가 산을 내려가던 중 숲속에 매복해 있던 관원들이 그녀를 포위했지요. 그들은 조 판서의 부하들로 소와를 찾기 위해 며칠째 이 일대를 수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잡았다. 이번에는 도망갈 곳이 없을 거다. 관원들이 칼을 빼들며 소와를 위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악독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조 판서님께서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신다. 순순히 내놓으면 편하게 죽여주겠다. 소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야 해. 그녀는 품속의 밀서를 꽉 움켜쥐었지요.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원들은 6명이나 되었고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지요. 내가 가진 것을 내놓지 않으면 고통스럽게 죽을 줄 알아라. 관원 중 하나가 칼끝을 소와의 목에 대며 위협했습니다. 소와는 두려웠지만 굴복하지 않았지요. 절대 내어줄 수 없어요. 이것은 아버님의 유언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한 사람이 날아오르듯 나타났지요. 승복을 입고 검을 든 혜민이었습니다. 그의 몸짓은 마치 날아오르는 학처럼 우아하면서도 위협적이었지요. 낭자에게서 손을 떼시오. 혜민의 목소리는 전혀 스님답지 않게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5년간 잠들어 있던 무사의 혈기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뭐야, 스님이 검을 들었다고? 관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비웃었지요. 스님 주제에 무슨 배짱이야? 썩 물러서지 못해. 계집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려고? 하지만 혜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을 뽑아들고 전투 자세를 취했지요. 5년 만에 다시 검을 든 그의 손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에 없던 분노와 결의가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낭자에게서 물러서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혜민의 말에 관원들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스님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순간 혜민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마치 날아오르는 학처럼 우아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였지요. 첫 번째 관원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검에 어깨를 베이고 말았습니다. 으아하! 혜민의 검술은 가이신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죽이지는 않으면서도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지요. 관원들의 팔다리를 정확히 노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검은 바람처럼 빠르고 물처럼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번개처럼 정확했습니다. 이 스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관원들은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민의 검이 공중에서 춤을 추듯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지요. 혜민은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지만 모든 관원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으악, 내 팔이. 다리를 못 쓰겠다. 관원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누웠지요. 혜민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낭자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마라. 다음에는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소아는 그런 혜민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자비로운 스님으로만 알고 있던 그가 이렇게 뛰어난 무사였다니. 그의 검술은 정말 예술에 가까웠고 그 위엄은 왕의 호위무사를 연상시켰지요. 스님, 당신은 도대체... 소와의 물음에 혜미는 씁쓸하게 웃었지요. 그는 피 묻은 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스님이 되기 전에 무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겠군요. 혜미는 자신이 다시 칼을 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계율이든 어길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그는 이미 단순한 스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원들을 물리친 후 두 사람은 함께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제 혜민도 소아와 같은 처지가 된 것이었지요. 그는 관원들을 다치게 했고 조 판서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더 이상 암자로 돌아갈 수도 없었지요. 낭자, 이제 저희는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혜민이 소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소아의 가슴이 뛰었지요. 혜민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정말 저 때문에 이렇게 되어도 괜찮으신가요? 소아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혜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한 일입니다. 낭자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어요. 두 사람은 험한 산길을 따라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추격은 계속되었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지요. 조 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찾게 했습니다. 또한 현상금까지 걸어서 백성들까지 그들을 찾게 만들었지요. 며칠을 도망친 후 그들은 한 마을에서 감찰관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파견된 관리로 지방의 비리를 조사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했지요. 소아는 희망을 품고 그에게 밀서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 감찰관마저 조 판서의 일당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소아와 혜민을 체포하려 했고 밀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혜민이 눈치를 채고 소아를 데리고 도망쳤지만 이제 정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까? 소아는 절망했습니다. 조 판서의 권력이 생각보다 훨씬 컸고 그의 영향력은 곳곳에 미치고 있었지요. 이렇게 계속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낭자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혜민의 다짐에 소아는 힘을 얻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잠잘 곳도 마땅치 않았지요. 그러던 중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으니 조 판서와 직접 대결하기로 한 것이었지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밀서와 혜민의 무예뿐이었습니다. 조 판서는 자신의 별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소아와 혜민의 행적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그들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요. 그는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험한 산길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군.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조 판서의 눈에는 악독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그는 소아가 가진 밀서 때문에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만 없애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었지요. 조 판서, 당신의 죄악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습니다. 소아가 밀서를 꺼내 보이며 외쳤습니다. 이 안에 당신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거예요. 조 판서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그깟 종이 따위가 뭘 증명한다고. 그런 거지 문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부하들아, 저들을 잡아라. 특히 그 문서는 반드시 불태워버려라. 조 판서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무사들이 소아와 혜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혜민은 검을 뽑아 들고 그들과 맞섰지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혜민은 혼신을 다해 소아를 지키며 싸웠지요. 그의 검은 번개처럼 빨랐고 그의 몸짓은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사라도 수십 명을 상대하기는 어려웠지요. 혜민, 소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걱정했습니다. 혜민은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계속 싸웠지요. 그는 절대 소아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결국 그들은 절벽 끝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뒤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 앞으로는 조 판서와 그의 부하들이 있었지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조 판서가 직접 칼을 들고 소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지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끝내려 했습니다. 조 판서의 칼이 소아를 향해 내려치려는 순간 혜민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 소아의 절규와 함께 혜민과 조 판서는 벼랑 아래로 떨어져 갔지요. 그 순간 혜민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아니라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켰다는 만족감 말이지요. 비록 자신은 죽게 되더라도 소아는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다행히 조 판서는 떨어지면서 즉사했고 그의 품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소아가 가진 밀서뿐만 아니라 조 판서가 직접 작성한 비리 관련 문서들과 뇌물 목록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이제 그의 악행은 완전히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윤 대감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조 판서의 비리도 모두 드러나 그의 일당들은 모두 처벌받았지요. 소아는 마침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혜민은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떨어지면서 여러 곳에 심한 상처를 입었지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타락한 스님이 되었다며 자책했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스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계율을 어겼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혜민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비록 조 판서를 직접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소아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혜민이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조 판서의 악행도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혜민, 아니, 무진도령. 소아는 그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고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정의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낭자는 이제 모든 것을 되찾으셨으니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소아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혜민은 홀로 떠났습니다. 그는 스님의 옷을 벗고 평범한 백성의 옷을 입었지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외딴 시골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무진이라는 이름도 혜민이라는 법명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지요. 하지만 소아는 결심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혜민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면서 윤 가문의 재산도 모두 돌려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혼담을 청해왔지만 소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지요. 저에게는 혜민 스님, 아니 무진 도령만이 있으면 충분해요. 소아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혜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를 찾았지요. 몇 달 후 소아는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서 대장간을 운영하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농기구를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승복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은 그 사내는 바로 혜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진이라는 본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무지는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들어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을 만드는 대신 쟁기를 만들고 갑옷 대신 농기구를 만들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요. 비록 과거의 영화는 없었지만 그는 나름의 평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진 도령. 소화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무진은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소와 낭자, 어떻게 이곳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소와의 말에 무진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이미 타락한 몸입니다. 낭자께는 더 좋은 분이. 하지만 소와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옳은 일을 하신 분이니까요.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소와의 진심 어린 말에 무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과 함께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무진의 떨리는 물음에 소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제가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진은 소와의 따뜻한 손을 잡는 순간 그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지요. 소와 역시 무진의 거친 손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의 신분이나 지위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요. 무진은 소와를 자신의 작은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대장간 옆에 있는 소박한 초가집이었지요. 화려한 사대부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했지만 소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이곳은 너무 초라합니다. 낭자께서 살기에는. 무진이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소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곳이 저에게는 궁궐보다도 소중한 곳이에요. 당신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헤어져 있던 동안의 일들,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이지요. 무진은 소와에게 자신이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스님도 아니고 무사도 아닌 정체성을 잃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그들은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저 현재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지요. 무진이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실하게 일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특히 그의 뛰어난 대장간 기술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진 서방은 정말 솜씨가 좋아 부러진 농기구도 새 것처럼 만들어 주시고 없던 연장도 뚝딱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무진을 신뢰하게 되었지요. 또한 무진은 돈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공짜로 농기구를 수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서방님, 돈은 나중에 농사지어서 드릴게요. 하는 사람들에게 무진은 늘 괜찮습니다. 천천히 주세요 라고 말했지요. 때로는 아예 돈을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 무진의 마음씨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가족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무진 서방,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시지요. 무진 서방, 이번에 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가세요.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해주었지요. 소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무진이 이곳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지요. 정말 좋은 곳이네요.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다음 날부터 소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그녀를 제 부인이라고 소개했고 마을 사람들은 소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요. 비록 그녀의 과거 신분을 모르긴 했지만
무진의 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 무진 서방에게 이렇게 예쁜 부인이 있었구나.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네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마을의 할머니들은 소화의 아름다움과 우아한 몸가짐을 보며 감탄했지요. 하지만 소화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양반집 교수 출신이라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하인들이 모든 일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무지는 그런 소화의 걱정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무리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배워나가면 됩니다. 그는 소화에게 밥 짓는 법부터 빨래하는 법, 청소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쳐 주었죠. 처음에 소화가 지은 밥은 설익거나 타기 일쑤였습니다. 빨래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청소도 서툴렀지요. 하지만 무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런 법이에요 라며 격려해 주었지요. 마을의 아낙네들도 소화를 도와주었습니다. 새댁, 이렇게 하면 밥이 더 맛있게 돼요. 빨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소화를 친딸처럼 아껴주며 생활의 지혜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지요. 특히 무진의 집 옆에 사는 김 할머니는 소화를 각별히 돌봐주었습니다. 새댁,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처음에는 누구나 서툰 법이야. 나도 시집 왔을 때는 밥도 제대로 못 지었었다고.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소화는 많은 힘을 얻었지요. 몇 달이 지나자 소화도 제법 농촌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맛있게 짓게 되었고 빨래와 청소도 능숙해졌지요.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소화는 마을에 학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글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대부분 문맹인 상태였지요. 소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진 도령, 제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면 어떨까요? 소화의 제안에 무진은 기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부인의 학식이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화는 마을 이장에게 찾아가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장은 깜짝 놀랐지요. 정말입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소화는 마을의 서당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진의 집 마당에 작은 교실을 만들고 아이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5명 정도의 아이들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는 뭐라고 읽어요? 선생님, 저도 제 이름을 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들에 소화는 정성껏 답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수준에 맞춰 가르쳤고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지요. 특히 소화는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의범절과 도덕심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공부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기도 해요. 소화의 가르침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지요. 몇 달 후 아이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간단한 편지도 쓸 수 있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화에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새댁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글을 배우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 무진도 대장간 일에서 보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농기구를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마을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지요. 물레방아의 부품을 개선하여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농기구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무진 서방이 만든 이 새로운 쟁기는 정말 좋네요. 밭갈이가 훨씬 쉬워졌어요. 농민들은 무진이 만든 개량된 농기구들에 만족했지요. 그의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졌고 인근 마을에서도 그의 솜씨를 알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또한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간혹 산적들이 나타나 마을을 위협할 때면 그는 자신의 무의 실력을 발휘하여 마을을 지켰지요. 하지만 가능한 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살고 있습니다. 빼앗을 것도 별로 없어요. 차라리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진의 설득에 산적들은 대부분 그냥 돌아갔지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무진은 마을의 기술자이자 수호자 역할을 했고, 소아는 마을의 스승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도 더욱 깊은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구원해 준 고마움과 연민에서 시작된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사랑으로 발전했지요. 그들은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고 단점을 보완해주며 살아갔습니다. 무진은 소아의 지혜와 학식을 존경했고, 소아는 무진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났지만 마음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집 앞마당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정말 행복해요. 소아의 말에 무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방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생각해보니 우리가 겪었던 모든 시련들이 결국 이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소아의 말에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준 거니까요. 그로부터 1년 후 두 사람에게는 더욱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소아가 임신을 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고, 특히 김할머니는 소아를 친딸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제댁, 이제 조심해야 해. 몸조리 잘하고 무거운 것은 들지 말고. 할머니의 세심한 배려에 소아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해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무진 역시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위한 장난감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요람도 정성껏 만들었지요. 우리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부인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무진의 말에 소아는 웃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처럼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되었으면 해요. 두 사람은 아이의 미래를 상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요.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들어 축하해 주었고, 할머니들은 아이를 보며 정말 예쁘게 생겼다며 감탄했습니다. 무진과 소아는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는 뜻의 희라고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아이이기 때문이었지요. 작은 희가 울음소리를 낼 때마다 두 사람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소아의 물음에 무진은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든 상관없어요. 다만 남을 도울 줄 알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아이가 자라면서 마을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소아는 희를 돌보면서도 계속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고, 무진은 대장간 일을 하면서 아들을 위한 장난감들을 만들어 주었지요. 희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할머니들은 희를 보면 우리 희야라며 반가워했고, 아저씨들은 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희는 그런 따뜻한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자 무진과 소아의 소문이 인근 지역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의 뛰어난 기술과 소아의 훌륭한 가르침이 알려지면서 다른 마을에서도 그들을 초청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의 마을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좋아요. 이곳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었고, 우리도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무진과 소아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다른 마을 사람들과도 나누기로 했습니다.
무지는 다른 마을의 대장장이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소아는 다른 마을의 선생님들과 교육 방법을 공유했지요. 그렇게 무진과 소아의 영향력은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직접 가르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계속 전해져 나갔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행의 확산이었습니다. 한편 무진의 과거를 알고 있는 소아는 때때로 그가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현재가 행복해도 젊은 시절에 화려했던 무사 생활이 그리울 법도 했거든요. 당신, 혹시 예전 생활이 그리우신가요? 어느 날 소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전혀요. 그때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지금처럼 진정한 보람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요? 소아의 물음에 무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때는 권력자들을 지키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선량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이 더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무진의 말에 소아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예전의 화려한 사대부 생활보다 지금의 소박하지만 진실한 삶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희가 6살이 되었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원이었는데 그는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였지요. 그는 지방을 시찰하던 중 무진과 소아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분의 선행이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임금께서도 두 분을 높이 평가하고 계시지요. 암행어사의 말에 무진과 소아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혹시 조정에서 나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두 분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암행어사의 제안에 무진과 소아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이곳에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암행어사는 아쉬워했지만 그들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그는 조정에서 두 사람의 일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앞으로 교육 자료나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무진과 소아의 일은 조정의 공식적인 인정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요. 여전히 소박하고 성실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희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또래보다 훨씬 뛰어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학문을, 아버지에게서 기술을 배운 희는 마을의 자랑이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인품이었습니다. 희는 다른 아이들을 돕기 좋아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마을의 할머니들이 무거운 것을 들고 계시면 달려가서 도와드렸고 동생들이 울고 있으면 달래주곤 했지요. 희는 정말 부모를 닮았구나. 착하고 똑똑하고. 마을 사람들은 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무진과 소아는 그런 아들을 보며 뿌듯해했지요. 어느 날 희가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그 순진한 질문에 무진과 소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어린 희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지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만났단다. 그때 서로 도와주면서 사랑하게 되었지. 무진의 간단한 설명에 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구나. 희의 말에 무진과 소아는 웃었습니다.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지요. 만약 그날 밤 소아가 암자 앞에 쓰러지지 않았다면, 만약 혜민이 계율을 어기면서까지 그녀를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희야, 너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까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소아의 말에 희는 네, 어머님 하고 대답했지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나 희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술과 어머니의 학식을 모두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분의 어진 마음씨까지 닮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희를 보며 무진 서방 부부의 아들답다고 감탄했습니다. 케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대장간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켰고 어머니의 교육 사업도 함께 도왔지요. 또한 그는 인근 지역의 젊은이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워와 마을에 전파했습니다. 한편 무진과 소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마을의 어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분쟁이 생기면 그들이 중재했지요. 두 사람의 지혜와 덕망은 마을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미 중년이 된 무진과 소아는 자신들이 처음 만났던 청룡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다웠지요. 옛날 혜민이 살던 암자는 비어 있었지만 그 앞마당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구나. 소아의 말에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고난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암자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아픔과 두려움,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감정, 함께 겪은 시련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소아의 말에 무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암자를 떠나기 전에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신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리고 좋은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지요. 마을로 돌아온 후 무진과 소아는 더욱 열심히 자신들의 일에 매진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고 싶었거든요. 무진은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쳤고 소아는 더 많은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그들의 명성은 전국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겸손했고 자신들이 한 일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을 더욱 존경했습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 배웠죠. 드디어 무진과 소아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같은 시기에 평안한 잠 속에서 세상을 떠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동시에 그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케이는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 마을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났지요. 훗날 사람들은 무진과 소아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또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신분이나 지위가 있어도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박하게 사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무진과 소아처럼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용기를 주고 있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너그러운 마음, 이 모든 것이 무진과 소아가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교훈입니다. 벼랑 끝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연꽃처럼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와도 꺾이지 않는 사랑과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무진과 소아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라며 나아가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 핀 연꽃 같은 무진과 소아의 사랑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